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500만여 명이 오는 18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되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1명으로 비수도권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 등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대됐지만 종교적 이유로 접종에 반대하는 등 접종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등을 무급 정직 처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구육책인데 정직 사태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민간인 4명을 태우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궤도에 도달한 뒤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비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구 10만 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 5.1명, 비수도권 1.6명으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비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5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 대상자별 접종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마지막 순위로 조정한다고 했지만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앞당겨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들은 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며 공급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 동반 입소한 산모들은 한 병실에서 10명 가까이 머물고 있다며 차라리 집에서 격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부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산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 6명이 잇따라 감염되자 임시 폐쇄한 겁니다. 12일 날 최초에 1명의 산모가 확진이 됐고 13일에 아기만 5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 병원에는 원래 14명의 산모와 아기가 있었대요. 일단 신생아 4명은 평택에 있는 치료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된 신생아 4명의 산모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2살 이하 어린 확진자는 보호자 동반 입소가 가능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산모는 병실 한 곳에서 산모와 신생아 8명이 다 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내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산모끼리 공간 분리도 안 된 데다가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아기 욕조가 따로 없어 목욕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산모들 얘기입니다. 4명이서 화장실 하나 쓰다 보니까 세면대에서 저 병 씻고 이러다가 저는 괜찮은데 한숨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아기가 잘못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데 고춧가루가 든 병원식이 나오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병원 치료가 규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바깥에만 점퍼만 안 시키고 딱 가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는 지금 애들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제가 제 산모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소독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도청 측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족한 병실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이 같은 상황은 산모들에게 입소 전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모분들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뭐 안 되는 범위를 가지고 뭐 심적으로 뭐 동감한다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 병실이 나오는 대로 산모와 신생아들을 분리 배정하도록 병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5일 하루 전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6만 3,913명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의 인구를 3억 3,14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만큼 0.2%가 코로나19로 숨진 셈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거센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를 2주 전보다 40% 증가한 1,88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입국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재 여행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을 입국 14일 전에 방문했을 경우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을 취해온 프랑스 정부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의료진 등을 정직 처분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고육책인데 정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게 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은 의료계 종사자 등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지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병원 일반 직원, 요양보호사나 소방관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 종사자도 백신을 안 맞으면 정직 처분됩니다. Nous ne stigmatisons personne. Nous responsabilisons tout le monde. Cette mesure est nécessaire, elle est connue depuis 2 mois et surtout elle est urgente. Personne n'est plus exposé qu'un personnel soignant. 정부가 2달 전 의무접종 직업군을 발표하면서 마감 시한을 이달 15일로 정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3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Là, on m'interdit de travailler. En plus, on me bloque ma rémunération. J'ai même pas le droit au chômage. Et on m'a dit quoi? On m'a dit donc je suis suspendue à partir d'aujourd'hui. 정직 사태로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게 된 일부 병원은 급하지 않은 수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정직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인력 부족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된다며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2회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오는 17일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패널 회의를 앞두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화이자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능이 2회차 접종 후 2달마다 약 6%씩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찍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곧 추석 연휴잖아요. 네. 이달 초 정부가 이 4주 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주 바뀌는 방역 수칙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연휴 전 방역 수칙에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한시적으로 달라진 게 많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는요, 그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방문 면회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면회객과 환자 모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라면 대면 면회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예약 반응은 물론이고 현장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아무래도 추석 연휴는 또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데 대중교통이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승용차 이용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17일부터 22일까지 움직일 것이냐 이동량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하루 평균 538만 명, 총 3,2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는 3.5% 늘어난 수준이고요. 코로나19 발생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16.4%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 대로 작년보다는 7.7%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휴마다 면제하거나 또 혹은 할인해줬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원래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 역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철도 승차권은 이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고요. 네. 이 대신에 귀향을 하거나 혹은 올라오는 귀성길에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휴게소와 기차역, 또 고속버스 터미널 하는 일반 버스 터미널 같은 터미널 지역에 13개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니 의심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17일부터는 가족 또 친척이 만날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인데요. 최대 네.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네. 이 최대 8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접종자 4명, 또 접종 완료자 4명 이렇게 구성된 건데요.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도 이제 8명까지 가능한 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직계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달라집니다. 예. 이 가정 내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최대 8명까지의 모임 허용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아이들도 이번 추석 연휴에 모일 텐데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이 되나요? 네, 우선 영유아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원래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모임 인원에 영유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않고 혼란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유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한 명으로 계산해서 8명 수로 포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영유아나 노인 또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인력은 인원수 제한에서 예외된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아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추석 기간 중에 모이려는 가족 중에 3명만 접종 완료자고 5명은 1차 접종 완료자라면 모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1차 접종자 그리고 또 2차 접종을 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미접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성으로 따지면 가족 내 모임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모임은 가능하겠지만 그 구성 그대로 외부로 나오면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로 구분이 되는 것은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만. 네, 그리고 그 14일까지도 지난 이후. 사람.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성묘를 가거나 뭐 외식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것도 8명까지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8명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서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외부로 나오면 방역수칙 위반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 네. 하지만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최소 4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는 성묘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척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모이면 뭐 콘도나 펜션을 가기도 하잖아요. 네. 이건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3단계 적용 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단계 지역에서는 이 집에서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이나 뭐 이제 일반 숙박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요. 8명이라는 이 가족 모임 안에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뭔가 한 공간 안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 숙박시설이나 이런 뭐 외부 숙박시설 시설. 이런 네, 건 안 이런 데는 된다는 안 되는 말씀이신 거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방역의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 역시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사실상 이 만남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나더라도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키스트 연구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모두 쓰지 않은 채 가족들이 12시간을 머무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모임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더니 감염 위험이 35%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 오전에 잠깐 모여서 차례를 함께 지내고 헤어진다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절반가량으로 넘게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과 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한다면 환기를 잘할수록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염자와 12시간 정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환기하지 않을 때는 약 78%의 감염 위험이 확인되었고 10분마다 환기할 경우에는 그 위험이 그 절반인 42%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계산 결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 모임 시간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50% 정도인데 환기를 10분에 한 번씩 해준다면 18% 정도로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실내 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족과 만나는 것도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전국적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2,0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의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가 비수도권의 3배를 넘는 등 수도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의 확진 비율이 연일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전히 그 4차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도 꽤 오랫동안 지금 평일 기준으로 2,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유행 상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하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에 의해서 아무래도 비수도권으로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총 3,226만 명 정도가 인구 이동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추석 대비만 해도 3.5%포인트 정도가 증가된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 유행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유행 상황이 심각지 않고 더군다나 인구 이동의 어떤 규모도 상당히 큰 만큼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추석 연휴발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접종률이 곧 7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접종률은 1차 접종률 기준이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을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걸로는 보고 있는데 충분치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2차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70%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집단 면역 조건에 충분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80%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제외하고 거의 전 국민이 접종을 받아야지만 충분히 집단 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80%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역 조치를 단계별로 완화를 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보였던 그 확진자 규모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숫자로 보면은 적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싱가포르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한 서울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수도 절반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500명에서 7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단계별 완화, 그러니까 80%의 접종 완료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완화를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서울에서의 확진자 규모를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접종 완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완화를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싱가포르보다는 확진자 규모의 어떤 증가세가 월등히 높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경각심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백신 접종 완료를 강조해 주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최근 확진자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10명 중에 9명 걸로 백신 미접종자나 1회 접종만 한 불완전 접종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접종자 중에서도 40대 이하 확진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현재 18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1차 접종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1차 접종도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미접종자율 비율을 보면 20대가 한 20대에서 30대, 40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미접종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미접종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연령대에서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불어서 20대에서 30대처럼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가 또 이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98.5%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모든 확진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셈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과거에 우리 방역당국 또는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집단 면역 달성 기준이 인구의 70%가 접종을 받는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유행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확진자가 지금 델타 변이에 감염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파력이 높아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 접종 완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접종률을 높여야지만 사실상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비단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 조건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그 비율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2차 접종 간격을 다시 3주나 4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접종 완료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일 텐데 간격을 다시 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뭐 과거에 3주에서 4주 접종 간격을 지금 6주로 이렇게 넓혀 놓은 거는
중간에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발생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건은 다시 원래의 접종 간격으로 돌아가려면 백신 수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9월, 그러니까 10월에서 한 11월까지는 18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연령들이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차 접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기간에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접종을 받는, 왜냐하면 1차 접종부터 정해져 있는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분포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았을 때 다시 원래의 3주 또는 4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백신 부스터샷을 두고 미 정부와 제약사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는 2차 접종 후에 2달마다 약 6%포인트씩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 FDA에서는 추가 접종 없이도 현 단계에서는 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역할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화이자 측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떠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고연령층이나 면역력 취약계층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우리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그 시점을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을 넘어서 1년 사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특별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제약사 측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스터샷 결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인 경우에는 일단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즈음에 그 부스터샷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일단 꼭 필요한 그룹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행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해외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젊은 과학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와 연구실에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과학자 지원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운전하는 남자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영상 속에서 운전하는 남성이 담긴 장면만 추려집니다. 대통령을 검색하면 해당 단어가 정확히 일치하는 신문기사의 영상이 뜹니다. 청년과학자 5명이 시작한 스타트업은 최근 정부의 기술과 사무실 지원 등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내 장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앞감기 버튼을 눌러서 일일이 모든 장면을 확인해서 찾았어야 됐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장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연구 현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상한선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기관별 상한선을 조금 더 올려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와 창업 현장에 있는 청년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대폭 반영됩니다. 정부는 우선 학생연구원 인건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장학금 확대 등과도 연계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를 선발해 길게는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릴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연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과학기술인이 산업 현장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연수나 인턴 제도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청년 과학자와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구 이동량 통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통계청은 통신 모바일 인구 이동량 통계를 첫 번째 실험적 통계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적 통계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빨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이번 통계는 SK텔레콤에서 받은 성별과 나이, 청구지 주소 등의 집계 정보, 그리고 이동 경로와 같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종합해 만들어집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출퇴근 현황이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구 이동 통계 등으로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통계 데이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7월 29일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 고체 추진기관을 이용해 앞으로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 추진기관은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던 고체 연료용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액체 연료용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함께 고체 연료용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했다며 오는 2024년쯤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 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오는 23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진행합니다. 참석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칩 제조업체를 비롯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열었던 회의에는 삼성전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반도체 칩 부족 문제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만 태운 우주관광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 ISS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궤도에 도달한 뒤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AP통신은 민간인 승객들로만 구성된 스페이스X의 첫 우주 비행이자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 관광의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이제는 암도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치료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한때 불치병이었던 암이 서서히 정복되고 있는 건데 정밀의학이 이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암 치료의 미래로 불리는 정밀의학에 대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경화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그 암 정밀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인데요. 자 일반적인 암 치료와 암 정밀의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암 치료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와 경험 또 진료 실적이 축적되어서 환자에게 적용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암 치료는 특정 장기에 생긴 암을 가진 환자를 일정한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방식이고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패하면 다음 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약의 옵션이 한정이 있고 또 환자가 가진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밀의학적 치료라 함은 같은 장기에 생긴 암이라도
환자마다 암을 일으킨 유전자 변이가 다른데 이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맞춤 치료를 하는 접근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야기하면 정밀의학적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암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럼 정밀의학적 암 치료가 적용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맞춤 치료의 개념을 제일 먼저 적용한 암은 사실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직을 병리과에 보내면 병리과에서 조직 염색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느냐 또는 헐투라는 수용체가 발현되느냐 또는 둘 다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세포의 특성을 유전자까지 분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밀의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요.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폐암을 진단받으면 진단 시에 치료에 표적이 되는 몇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또 치료를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 내성 유전자 발현을 혈액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또 2차 표적 치료제를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처음 진단 시에는 이제 폐에 종양이 있었고 흉수가 함께 있어서 기침도 하시고 호흡곤란을 이제 호소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사진에 표시한 부분에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걸 유전체 분석을 했을 때는 특별한 돌연변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는 이 혈액에 떠다니는 암세포에서 이 누출된 조그만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EGFR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어서 먹는 약으로 요새는 표적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밀의학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아주 그 환자마다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정밀의학 기반의 암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K-마스터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팅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먼저 이 K-마스터 사업단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밀의학 기반의 이제 암 진단이나 치료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은 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연구이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연구 자원과 또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학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사업단을 발족시킨 것이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밀의학 기반의 임상 연구가 이제 원활히 진행되도록 전국의 연구자 선생님들과 또 이 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간의 소통, 또 연구 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 유전자가 발견된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에 원활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발굴해서 연구자께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 환자들이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신약의 허가는 물론 또 비싼 가격, 보험 적용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때 정밀의학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많은 암 환자들이 사실은 이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완치 또는 생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얻고 계시고 실제로 임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환자분들이 또 더 오래 생존하신다는 데이터가 암 분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에서 허가된 약이 국내에서 허가를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허가된 약제 중에는 너무 고가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까지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가진 암의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제 글로벌에서 열리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최적의 표적 치료제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암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항암제 치료를 선택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해주신 K-마스터 사업단에서 암 환자 10,000명의 그 치료 관련돼 있는 그 유전체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 K-마스터 사업단은 전국에 이제 그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또 암 환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예. 1만 건의 유전체 프로파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암 유전체 데이터고 우리나라 암 환자 유전체가 암종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이것들이 예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암종별로 예를 들면 비소세포 폐암이나 위암, 담도암 등은 서양인과 인종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암 연구와 신약 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암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암 환자들에게 모두 정밀의학 기반의 암을 진단과 치료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2017년에 저희 사업단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도적으로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의료보험에서 이제 급여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에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만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 정밀의학의 가치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것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K마스터 사업단과 함께 암 정밀의료의 저변이 좀 확대가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국내 환자분들이 일부라도 또 소중한 치료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례로 이제 일반적으로 유방암 중에 헐투라는 수용체가 이제 높은 유방암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들은 사실은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인데요. 표준 치료에 잘 듣지 않고 금방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마스터 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이 환자들의 암을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했고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이 PIK3CA라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요새 백신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가 가진 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이 회사를 1년 이상 이제 설득을 해서 약을 공급을 받고 또 한 가지 표적 치료제는 국내 회사에서 고맙게도 공급을 해주셔서 K마스터 사업단 후원 하에 이제 임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환자분의 예인데 예. 유방암 세포가 이렇게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얼룩덜룩하게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제 PIK3CA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고 이 허주마라는 표적 치료제와 게다톨리시비라는 표적 항암제 2개를 함께 투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이암이 상당히 빨리 조절이 되고 또 크기가 작아지고 환자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사실 치료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회사도 이 약의 개발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또 미래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암 치료 기술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런 총 5년의 사업이 올해 연장 없이 끝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럼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네. 현재 K마스터 사업단에서는 총 20개의 임상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네. 아직도 13개의 연구가 환자 등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임상 연구라는 것이 다른 프로젝트랑은 달리 일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말에 사업단이 종료되더라도 연구가 끝까지 진행이 잘 되어서 결실을 맺고 또 앞으로 이 결과가 환자분들께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도록 연구 책임자 선생님들과 또 사업단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네, 최근에는 정말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밀의학에 기반한 신약 개발이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을 위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K마스터 사업과 이 같은 맥락의 국가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기업에게는 신약 개발의 기회가 되고
또 환자에게는 치료의 기회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학 발전과 또 이제 기업체의 상용화 이런 네. 여러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종양 백신 연구에도 매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궁경부암 백신 외에는 사실 네. 암 백신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실 이 거예요. 암 백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이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처럼 내 몸 안에서 미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내 면역 세포나 항체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암 백신은 암 세포가 가진 단백질 중에서 일부분을 몸에 미소량을 조금 주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암세포를 만났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키우도록 우리 몸을 미리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백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사실 암 정밀 의학은 물론 그 종양 백신까지 사실 일반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조금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종양 백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전공의 때나 전임의 때 이제 암 환자 진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같은 암에 비슷한 병기를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도 예후가 상당히 다른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이 각자가 가진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종양 면역학과 백신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암세포가 가진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두 분야가 잘 융합이 되면 최고의 암 치료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정밀의학 프로젝트에 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네. 이제 이 사업을 단장님과 잘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제가 하는 종양 면역학 연구를 통해서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큰 보람과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신 한 번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시나 걸리더라도 이제 손쉽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가 초등학교 교과서와 연계된 과학 만화, 과학 만사성을 출간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과학 만사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방영된 국내 최초의 과학 실험 예능 프로그램인 지현인의 과학 만사성을 만화 형식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또 바람과 빛, 소리, 우주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방법과 일상 속 기초과학 상식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과학 실험을 하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게 책을 기획했다고 YTN 사이언스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두 번째 국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5,800억 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8년 인허가를 목표로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원전 수출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핵심 생산기지인 창원 사업장이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LG전자는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기존 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 통합 생산동 1차 준공식을 열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 3개의 생산 라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자동 화율을 높이고 물류 로봇을 도입한 통합 생산동 6개 라인이 2024년 최종 완공되면 연간 200만 대 수준인 생산 능력이 3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얼굴 인식으로 차문을 여닫고 운전자에게 맞는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도입합니다. 현대차는 페이스 커넥트를 통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차량의 문을 잠금 해제할 뿐 아니라 운전대의 위치, 사이드미러, 인포테인먼트 설정 등을 조정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제네시스 GV60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만 태운 채 우주로 날아오르며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탑승객 4명은 고도 575km에서 사흘간 여행하며 지구를 내려다볼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대중화돼서 우주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